반갑습니다. 김회득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통일한국론 제4강자로서 제3장 열린민족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란 국가 형성을 위해 어떤 민족을 구성하거나 통합하는 정치 사상을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민족주의는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유지해온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생활 방식을 제약하는 신념이나 관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처음에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민족이 없다며 민족을 초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역적 특성에 맞게 혁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변경하게 됩니다.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하자 곳곳에서 민족주의적 분규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신냉전 구조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민족주의라는 이유가 없다면 남북 통일을 해야 할 의미도 매우 약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편협된 민족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를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 입각한 민족주의를 표방해 오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민족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는 34권으로 된 조선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주체 사상에 맞도록 역사를 변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체 사관은 계급이 없는 원시 공동사회에서 계급사회로 그리고 계급수정을 통해 다시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하는 결정론적 사관입니다. 그리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인민대중의 투쟁이라면서 계급 투쟁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최종 목표는 김일성 세습 체제 하에 주체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사를 계급투쟁사로 보기에는 너무나 억지 주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주체 사관이 한민족 5천년 역사를 대중의 혁명 사상을 중심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무리가 따르는 억지 주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의 흥망성쇠가 오로지 계급투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흥망성쇠는 우선 지도자 올바른 정치와 국민 각자가 다양한 위치에서 자기 의무를 다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느냐 불하느냐 하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민족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사대주의, 열등의식, 자주 독립심이 약하고 당파 분열이 강하며 체념적인 민족이라는 지적들은 사실상 일제의 식민사관 주도하에 교묘하게 꾸며진 거짓된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한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은 하늘을 잘 섬기는 경천사상, 외화 앞에도 불굴의 의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한민족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민족의 정체성의 뿌리는 당군 신화의 홍익사상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처럼 남을 이롭게 하는 평화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한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예로부터 경천 사상에 의한 제천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종교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당군의 가르침을 기록했다고 하는 삼일신고, 신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삼일은 삼신, 즉 환인, 환웅, 황군, 일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인 일체의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신사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지상에 일남일녀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기독교 성서의 창세기와 같은 맥락의 경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불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종교까지도 모두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포용적인 심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은 모든 종교의 종수가 되는 가르침을 민족정신의 본바탕에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바탕이 되는 수준 높은 종교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 사상에 의해 조화 통일됨으로써 도의 사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으로 이주화된 남북 간의 대립적인 정통성 주장을 극복하고 대민족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 통합 과제가 시급한 이때에 하나님주의는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한민족은 선을 추구하는 고유의 민족입니다. 931번의 외침을 받았지만 아무리 궁성이 융성할 때라도 결코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는 도의 민족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민족은 경천 홍익 광명의 세계를 추구하는 선한 민족입니다. 여기에는 한민족의 이념 가운데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늘의 뜻과 일치하는 요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수많은 외침을 받을 때마다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극복해 나왔습니다. 몽고군의 침략을 받을 때에도 8만 대장경을 판각하는 지극한 불심으로 국난 극복을 위한 정성을 다했으며 또 일제의 침략을 받을 때에는 천도교, 불교, 기독교인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해 북한은 주체사관에 입각해 인민대중의 항쟁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 그리고 선민의 역사인데 결국 마지막에는 세계 평화가 오고 환희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로 본 통일사관에서도 한민족이 순환을 선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탄광복 역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민족의 순환의 역사는 잃어버린 번양의 땅, 단군시대의 경천 홍익 광명의 세계를 다시 찾기 위한 탄광복귀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탕감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탕감이란 잃어버린 본래의 입장과 위치로 되돌아가기 위해 희생과 고난의 조건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늘이 택한 선민으로 역사적 순환을 딛고 경천 홍익 광명의 가치관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독교의 섭리사관과 사회주의의 주체사상과 하나님주의 역사 발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섭리사관에서는 역사는 신의 뜻에 따라 100% 예정됐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주의 주체사상에서는 인민대중의 계급투정을 통해 역사가 발전하며 공산주의 세상이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주의로 본 통일사관의 역사 발전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 데에는 절대적인 목적을 세우시고 예정하시지만 그것을 이루는 데에는 인간에게도 5%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잘 활용을 하면 먼저 자동차 운전법을 배우고 면허증을 따야 할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한의 민족주의 운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에서 본격적인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일제로부터 식민화 경험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항 이후 서양에 관계된 책들이 국내에 전해지고 개화된 지식인들이 일본, 미국 등과 교류를 하면서 국민주권과 공화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갑신정변, 갑오경장, 독립투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개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국민주권과 공화주의가 대두되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05년 일제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후 애국 개몽운동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의 자간과 실력 양상을 도모하여 상실당한 국권을 회복하는 데 두었던 것입니다. 일제 침략으로 형성된 한국 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 성격을 띠며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1960년대 항일협정 반대투쟁, 7, 80년대 통일운동은 반정부운동의 성격으로 민족주의 통일운동과 맞닿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정치적 운동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민족문화, 민족정신 중심의 문화 민족주의 또한 중요한 흐름으로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혈통과 언어, 문화와 간섭을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1960년대에 북한은 언어와 영토, 경제생활, 심리상태의 공통성을 중요시한 스탈린적 정의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북한식 민족 개념이 형성되는 과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도 스탈린적 민족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는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족 개념에 혈통을 추가하였고 언어의 공통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북한은 마르크스주의적 민족 개념을 비판하면서 북한식 민족을 정식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방제 통일 방안과 연결시켜 민족 자주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체 사상의 자주성 원칙을 민족 단위까지 확장하고 수령의 지도를 받는 북한을 조선민족 제일주의, 우월한 민족주의로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은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정하고 기념으로 세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으며 남북 교류를 담당해온 대남 기구를 모두 철폐하고 특히 경의선 북한 구간을 회복 불가능하도록 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김정은은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단결을 기본 사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과 정권 복귀 회피 전략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남북을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의 통일은 단순히 국토의 연결이나 군사적 대결의 해소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공생하며 한민족의 고유한 전통적 민족 주체성을 회복하고 재확립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왜곡된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잘못된 인생관, 역사관을 세우고 인간이기를 보고한 채 동물농장으로 전락한 북한의 동포도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주의를 바탕으로 한 남북이 공통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해 나가는 데 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시적 문명론적 관점으로 볼 때 남북분단은 인간 중심 사상인 헬레니즘과 신중심 사상인 헤브라이즘의 갈등과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상이 화합과 통일을 이루어야 할 마지막 결실지가 바로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장과 발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열렸던 88 서울 올림픽에서 좌우 진영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세계 인류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처럼 대화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사회윤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하비 폭스는 동양의 우주관과 세계관은 서양 정신을 한계를 극복할 것이며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반도에서 양대 이념을 조화 통일 수 있는 제3의 이데올로기가 출현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G2 국가인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동북공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옛 우리 선조들이 세운 나라인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 통일한국이 원래 우리 땅이었던 간도 땅 반환 소송할 것을 대비하고 또 중국에서도 경제적 잠재력이 큰 옛 고구려와 발해 땅인 동북 지역 영토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며 내부적으로는 중화 사상으로 자국민을 결속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선족 아이들에게 한글 대신 중국어로만 교육하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역사를 거짓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야 될 국제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1대1로란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입니다. 내륙과 해상의 경제벨트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49년까지 35년간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의 1대1로 구상은 미국의 압박과 봉쇄를 무력화하고 미국의 포위망을 우회하여 슈퍼파워로 구성하기 위한 중국의 장기적인 지정학적 대응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성이라는 꿈을
그들이 펼쳐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강대국 간 갈등이 내재하고 있으며 연결된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과 분리주의 움직임 등으로 지정학적으로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국가 이익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대표적으로 각국의 상품 시장, 인프라 건설 시장, 에너지 자원 공급처 확보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참여 국가들은 최근 잇따라 건설 사업을 취소하는데 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최대 파트너인 파키스탄에선 2019년 5월 11일 무장반군 조직이 1대1로에 반대하며 중국 영사관 자살 폭탄 테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1240조 이상의 엄청난 재원을 쏟는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개도국들은 대부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부채로 허덕이면서 반중 정서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 통일사상에서는 거짓과 참의 선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참이 나오기 전에 거짓이 참처럼 위장하고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패권주의 발상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촛불을 겨누듯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기주의에 빠져 철옹성 같은 국경을 쌓아놓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사상을 제창하신 문선명 총재께서는 198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본인이 제시하고 싶은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권 대하이웨이를 건설하고 전 세계로 통하는 자유권 대하이웨이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라는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밝히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께서는 이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부터 칠레의 산티아고까지 또 영국의 런던에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 세계를 순회 질주할 수 있게 될 세계 초고속도를 연결해줄 월드 피스킹 브리지 앤드 터널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는 한국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2005년 11월 한너 공생국가론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힘을 모아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건설함으로써 과거 로마가 팍스 로마라를 구가했듯이 지구촌 교통망의 구축을 통한 진정한 세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고속도로를 계획하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한일 해저터널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 터널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베링 해협 터널은 냉전의 완전한 종식의 의미로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송 경쟁력 개발을 통해 글로벌 자원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의 동의와 협력 등을 통해 평화 공동체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 공생과 동북아 상생 모델을 가능케 함으로써 북한 개방과 남북 통일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구상이야말로 국경을 절피하고 세계를 일생활권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평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인류는 우주 인터넷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은 지구 전체를 연결해주는 통신망입니다. 지구촌 어디에서라도 자유롭게 와이파이를 연결해 줌으로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된 게지만 곧 실현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류 문명은 어떻게 출발의 어디로 결실을 맺겠습니까?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한 하천과 대륙 문명에서 그리스 로마의 반도 문명으로, 그리고 다시 영국의 도서 문명으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중심한 대륙 문명으로 연결되어 미국을 중심하고 최첨단 과학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21세기에 일본의 도서 문명을 거쳐 반드시 반도 문명인 한반도를 중심하고 세계 인류는 환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열린 민족주의는 어떤 사상이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열린 민족주의 사상은 반드시 도덕성을 기초로 한 사상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회나 문화의 성장과 발전은 결코 기술적 진보나 물량주의에 의해 확산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상은 도덕적 설득력을 갖고 시대적인 양심을 대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서양 문명을 공유하면서 창조의 동서양 문명을 공유하면서 창조해 나갈 사상이어야 됩니다. 서구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정신 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어야 하며 서구의 분석적 사고에 기초한 기술 문화와 동양의 종합적 사고에 기초한 윤리적 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어야 됩니다. 서구의 조직 원리와 능률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인격과 심정의 윤리가 강조되는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주의의 절대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실현을 위한 열린 민족주의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류는 영원한 평화의 세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